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밤잠을 설쳐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가장 뼈아픈 절망과 배신감 역시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다정하고 나를 깊이 이해해 줄 것만 같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서늘한 얼굴을 드러낼 때 우리는 자신의 안목을 탓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을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밤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결코 화려한 언변이나 잘 꾸며진 첫인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자리한 진짜 모습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무의식의 틈새를 통해 반드시 그 흔적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곁에 있는 휴대전화를 다루는 무의식적인 태도입니다. 둘째, 타인의 아주 작은 실수나 불행을 마주했을 때 보여지는 미세한 감정의 동요와 반응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당장 어떠한 이익도 주지 못하는 약자를 향한 태도와 시선의 온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적인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새로운 모임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눈에 보기에도 매우 정중했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에 강한 동조를 표했습니다. 당신은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조금씩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거듭될수록 당신은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진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시선을 분산시키며 교묘하게 대화의 깊이를 얕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신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는 가장 먼저 계산적인 태도로 거리를 두며 차갑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그 사람의 다정함이 단지 상황에 맞게 훈련된 껍데기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짧은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무의식적 행동을 반복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시선을 빌려 이 3가지 원칙을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휴대전화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당신이 말을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화면이 번쩍일 때마다 반사적으로 시선을 빼앗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손에서 아예 기기를 놓지 못한 채 당신의 이야기에 "아, 정말요?" 라며 기계적인 맞장구만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산만하거나 예의가 부족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이면에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단 혼자서 조용히 방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갈구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요함 속에서도 스스로 사유하며 완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침묵이 흐르는 순간 자신의 텅 빈 영혼과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 근육이 없기에 끊임없이 바깥 세상의 소음으로 자신의 귀와 눈을 틀어막아야만 안도감을 느낍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단 5분의 온전한 집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연락기기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결국 그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빈약하고 산만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살아 숨쉬는 존재와의 깊은 교감보다 실체가 없는 외부의 얕은 자극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이 빈약한 자는 끊임없이 교제를 탐하지만 결국 어떤 관계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손에서 기기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줄 또 다른 자극제로 당신을 소비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시선과 주의를 통제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을 꺼낼 때 기기를 가방 속에 넣거나 화면을 뒤집어 놓으며 온전히 당신의 두 눈을 응시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작은 행동 안에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예의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단단한 자아,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의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타인의 내면에도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타인의 실수나 불행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장려되는 미덕이며 적당한 미소와 칭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짜 밑바닥은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어두운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친구가 작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겉으로는 어떻게 정말 힘들겠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그 눈빛 속에서는 묘한 안도감이나 은밀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입니다. 혹은 제3자의 불행한 소식을 전할 때 마치 재미있는 가십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섬뜩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매우 냉철하고 뼈아픈 분석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질투라는 독사가 따리를 틀고 있으며 타인의 불행을 볼 때 느끼는 은밀한 기쁨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악마적인 속성이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내면이 불안정하고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대신 타인이 자신보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상대적인 우월감과 위안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불행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달콤한 진통제와도 같습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당신이 평범하거나 조금 부족할 때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칭찬받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묘하게 미적지근해집니다. 운이 좋았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해. 라며 칭찬의 끝에 반드시 작은 가시를 숨겨 당신의 기쁨을 반감시킵니다. 반대로 당신이 실패를 겪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상처를 꼬치꼬치 캐묻고 과도한 동정을 베풀며 당신의 아픔을 자신의 감정적 쓰레기통이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당신의 편이 아니라 당신의 추락을 관람석에서 기다리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스토아 학파의 거장인 루키우스 세네카 역시 인간의 감정에 대해 이와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루키우스 세네카는 분노와 질투 같은 파괴적인 감정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자는 결국 그 악의적인 마음의 독창에 찔려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이다.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즐기거나 이용하려는 태도는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과 맺는 관계의 끝은 반드시 상처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는 그가 당신의 기쁨을 온전히 자신의 기쁨처럼 나누어 주는지, 당신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계산 없이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결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널리 알리고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덮어주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진정으로 믿고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불행 앞에서 보여지는 아주 짧은 찰나의 표정, 그 1초의 무의식 속에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는 인격의 밑바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자신에게 당장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자본주의적이고 계산적인 원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관계를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곤 합니다.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에게 금전적이나 사회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몸을 낮추고 가장 예의 바른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품이 아니라 생존과 이익을 위한 본능적인 위장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성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례하게 굴 수 있는 대상 앞에서 가장 투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방문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 앞에서는 그토록 교양 있고 친절하게 말하던 사람이 자신의 주문을 실수한 종업원에게 갑자기 고성을 지르거나 반말을 섞어가며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떨까요? 혹은 길을 묻는 낯선 노인이나 경비원과 같은 분들을 대할 때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귀찮다는 듯이 쌀쌀맞게 군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기분 변화나 찰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하고 천박한 계급의식의 발로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근대 철학의 거장 이마누엘 칸트의 엄숙한 목소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과 윤리의 본질을 논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언 명령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오직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이 단순하고도 무거운 문장 속에 인간관계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그가 가진 직업, 돈, 권력, 그리고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로 환산하여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종업원을 단지 나에게 음식을 날라주는 도구로, 경비원을 나의 편의를 봐주는 기능적인 부품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이나 존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결국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도덕적 파산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만약 어떤 이유로든 지금의 지위를 잃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순간 그가 종업원에게 보여주었던 그 경멸과 무례함의 화살은 가장 먼저 당신을 향해 날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역시 윤리의 기초를 논할 때 동정심의 중요성을 극도로 강조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에게 동정심이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얄팍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 내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이며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고귀한 도덕적 감수성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순수한 동정심이 없는 자는 그 어떤 도덕적 가치도 지닐 수 없다. 이익을 바랄 수 없는 대상, 나보다 힘이 없는 생명체에게까지 친절과 연민을 베푸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약자의 곁에 기꺼이 서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그의 화려한 스펙이나 인맥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도덕적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원칙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타인의 본성을 비추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뼈아프게 비추어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핵심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 힘이 없어 끊임없이 휴대전화 등 외부의 자극으로 도피하며 눈앞의 상대에게 온전한 집중을 주지 못하는 태도를 경계하십시오. 둘째, 타인의 작은 실수나 불행 속에서 은밀한 기쁨을 느끼며 우월감을 확인하려 드는 질투와 악의의 얼굴을 반드시 걸러내십시오. 셋째,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약자 앞에서 갑질과 무례함을 드러내며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천박한 태도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복잡하고 변덕스러워 스스로의 마음조차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를 모으고 통찰을 기르는 이유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단단한 연대를 맺기 위함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모든 허영과 거짓을 꿰뚫어보며 극단적인 고독을 예찬했지만 그의 철학 밑바탕에는 결국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진실한 관계를 향한 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날카롭게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관계에 낭비할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에 쏟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마음에 품고 내일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들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은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 고요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지혜는 언제나 타인을 향한 시선과 나를 향한 성찰이 만나는 그 고요한 교차점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무거운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